네,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요,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념 대립의 국정교과서 환원 문제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지금 뭐 외압 공방에 국정교과서로 환원해야 된다, 뭐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 원인은 역사를 운동으로 보는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문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학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학문을 활용해서, 맞아요. 학문 운동을 한 사람들이 80년대 이후에 학계에서 성장하면서 지금 역사학계가 80~90%를 그 사람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부터 한번 살펴봤더니 25%에서 80%가 갑자기 늘었다가 또다시 50%로 이번에 줄게 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정권의 영향, 어떤 역사학자들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현대사 부분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논란거리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된 견해도 없는데 새로 자기들이 보는 시각을 자꾸 넣다 보니까 분량이 자꾸 늘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지금 교과서가 아닌 7종의 교과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7종의 교과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른 견해, 새로운 견해,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견해가 교학사 교과서에 이제 요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장에 나왔는데 시장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 선택 메커니즘에 의해서 교과서가 채택이 돼야 되는데 또 역시 운동의 차원에서 온갖 사람들이 이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학부형, 교사들, 학교의 장 이런 분들한테 협박 전화를 하고 뭐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하고 하면서 이제 협박성 시위를 해서 채택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연락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요. 광우병 때 나왔던 사람들, 또 뭐 강정마을 때 나왔던 사람들, 또 무슨 뭐 밀양 송전탑에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다 거기 끼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연결되는 이런 흐름들을 좀 지적해 주신 건데 보면은 교육부가 작년 8월에 8개 역사 교과서를 한번 봤더니 2,300건 정도의 오류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교학사께 1,300건이고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 1,000건이 발견된 거예요. 꽤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류가 조금 교과서에 좀 만연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교학사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좀 전체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교과서가 논란이 되면서 교과서를 매년 바꿔왔습니다. 지금 매년 바꿔오면서 그 교과서를 바꾸는 게 이제 그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따라서 교과서는 그러면 단락을 제목을 어떤 내용으로 해라,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해라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매년 조금씩 바꾸면서 그걸 바꾸면은 바꾼 대로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다 이제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은 허겁지겁 땜질로 고쳤다가 또 잠잠해지면 그냥 한숨 놓고 있으면 그 다음 해 사이클에 또 시작이 되고 이게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되면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교과서.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이제 차제에 나왔으니까 뭐 국정교과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정교과서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뭐 왜 옛날로 돌아가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철도 민영화는 죽어도 반대하는 분들, 철도는 국유화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철도를 민영화한다 그런 건 죽어도 국유화를 해야지 민영화를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교과서는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교과서는,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전체 국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공통된 어떤 인식을 최소한으로 확보해주는 수단입니다. 교과서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예컨대 A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을 비판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고 뭐 긍정과 부정을 여러 가지 견해가 다투는 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들이 쭉 모여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를 가리키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하나의 국민이라는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같은 나라 국민이 됩니까? 예컨대 김일성이 북한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저렇게 비판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은 게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식민지라고.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7종 교과서의 기본 프레임이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교과서를 그냥 시장에서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념에 따라 움직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국정교과서를 배우게 되면 좀 획일화될까 이런 걸 걱정하는 쪽도 많던데 그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교과서는 교과서지만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 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해서 획일화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획일화는 전체주의적인 이제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획일화죠. 교과서는 최소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인식하는데 요 정도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공유하자라는 게 교과서지 그 이외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가 혹은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가 요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현대사가 뭐 많아야 뭐 한 30페이지, 50페이지 아니면 책 한 권일 거 아닙니까? 현대사라고. 그게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거는 n분의 1일 거 아니에요. 뭐 5분의 1, 10분의 1, 뭐 정확한 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 정도의 공통된 지식을 우리가 공유해야 같은 나라의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대로 자기 역사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공유하고 또 그 공유한 거 말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 이런 견해를 갖는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견해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혼재가 되게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학서 교과서와 나머지 실종 교과서를 공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공부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놓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싸우는 거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교학서는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지금 전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룬 여러 가지 성과.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걸 있는 대로 쓴 게 교학서고 나머지 7종은 대한민국의 문제만 들이 나열합니다. 그걸 공부하면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가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없습니다. 7종에는. 그러니까 성공을 베이스로 해서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큰 줄기가 우리나라의 성공, 발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과정에서 그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지금 0% 아닙니까? 교학서 교과서는. 그래 보면 한민고도 그렇고 성산고도 전주 선산고도 그렇고 데모와 반대에 하는 행동에 의해서 철회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완력으로 철회되는 과정,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래 놓고 자기네하고 견해가 다르면 폭력이죠, 일종의. 이거는 뭐 정말 사람을 죽이고 뭐 때린 그 정도까지는 안 갔더라도 전화로 욕하고 당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더구나 TV조선에서 이런 사회 멘트를 하시면은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걸어서 욕하고 하는데 많죠.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우병 때 얼마나 조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우리 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산 쇠고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그 교과서 내용들을, 그러니까 7종 교과서, 다른 교과서들의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걱정하는 게 북한이 핵 도발을 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많이 하는데 핵실험 도발이 아니라 핵실험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좀 좌편향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너무 북한을 감싸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대립의 시점인데. 아주 정교하게 북한을 감싸는 거죠. 내놓고 감싸지 않고 얼핏 읽으면은 저항이 없을 정도의 수준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었죠. 뭐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리의 역사 권고가 동일시했다. 이렇게까지 기고를 했어요.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거, 우리가 주장하는 거가 각자 이제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일본에서 얘기하는 걸 잘 안 가르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쪽에서 주장하는 걸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 쪽의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안 하고 각자 얘기하니까 우리로서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그걸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네 두 나라는 왜 이렇게 객관적으로 서로 보질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문제를 보느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자,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야, 당장 그럼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네, 벌어지는 맞아요. 데서 그게 걱정이 실질적이죠. 많잖아요. 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 대계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입시 문제하고 다 연결돼 당연히 있는데 연결돼 있죠. 학부형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죠. 이게 예. 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 거야 도대체 이게 교육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네. 중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빨리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확고한 견해를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뭐 수능 갖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서도 허술한 검정제도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심하게 허술합니다. 네. 검정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짧고 숫자도 적고 네. 확인해야 될 그 출판물은 많고 네. 문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까? 교육부 안에서는.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교육부 장관이 담당은 아니라 아니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뿐 아니라 많은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언론에 기고도 많이 했고 이 편수 과정 문제가 많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한 건데 네.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그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말만 그런 겁니까? 그동안 말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말만 하다가 끝날지 정말 제대로 바꿀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예. 그동안의 전력으로 보면 이번에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 문제 갖고서도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해결책은 뭐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까? 이거 풀어가려면. 장기적으로는요, 역사교육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전공해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편향되지 않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쵸? 지금은 80년대 이후에 대두한 민중사학. 민중사학이라는 게 역사학을 이건 사회운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어떤 정치적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로 가려면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있는 대로 역사를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걸 또 보라고 또 세모하면서 강요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맞아 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평가해서 이제 학위를 주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조금씩 있죠. 근데 해외에 나간 것도 참 이 분야는 애매한 게요. 한국 역사는 한국에서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예. 외국 가면 한국 역사를 공부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사학계는 외부의 충격으로도 잘 깨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이 역사 사건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의 해석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병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건 항상 그 어떤 글을 쓰고 주장을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6.25 전쟁이 소련의 지원을 받고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김일성이 국제적으로 일으킨 남침 전쟁이다. 네. 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는 없는 그거를 근데 앞부분을 다 뺍니다. 그러고선 북한이 이제 남침을 했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이게 국제전쟁이 됐다. 이렇게 이건 얘기하는 건 이게 사기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6.25 전쟁에 대한 해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남침을 했고 그 남침의 결과 남한이 거의 밀려내려서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이 한미 이제 합동군이 와서 다시 밀고 올라갔다. 이거 전체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은 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교과서를 포함한 그쪽 사람들은 앞부분을 빼버리고 미군이 외세가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